텍스트 나오고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요거 그냥 먼저 이야기하고서는 다른 거 나중에 보도록 이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연수양이 다크하면서 너무 라추닝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스캔을 흑백으로 떠서 그렇구나. 컬러 스캔을 떴으면 색채감이 살아나니까 그러진 않은데 잠깐만 요거 하나쯤은 그냥 아주 그냥 세세한 거긴 하지만은 여지껏 우리 어쨌건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사랑이 어떠하다, 주인공들이 어떠하다, 주인공들의 그냥 심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어떻다라고 하는 이른바 그냥 이 작품 안에 들어있는 그 덩어리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정도만 더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TF의 교부전 성직자들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라고서는 옴기니가 전부였다라고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 나오지요. 까제르나 르보프나는 독서를 좋아하지 않았다. 게다가 집에라고는 책이라고는 해봤자 기예프의 교부전이 전부였다. 독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 있는 책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음직한 어디나 다 한 번쯤은 심지어는 그냥 뭐 지하철 문고 요즘은 그런 거 사라졌었지만은 옛날에는 지하철에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그냥 잊지 말라고서는 지하철 문고에서는 책 같은 것도 플랫폼에 그냥 이렇게 책꽂이 갖다 놓고 꽂아놓기도 했었어요. 그런데에도 꽂힐 수 있음직한 아주 널리 퍼져 있다시피 하고 누구나 다 저 교부전이네, 아유 저 여기도 있네, 역시 뭐 저런 것도 여기도 있구나 라고 넘길 수 있을 만한 이건 아주 그냥 이제 뭐 널리 확산되어 있는 뭐 그런 경우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부전이라고 하는 거 뒤에 어디쯤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나나요? 그 중간에 화면 공유 안 뭐지? 되고 있구나. 미안. 그래요. 반응을 보니 뭔가 맹한 반응이어서. 이전 다 보이지요? 카츠란 르보프나는 독서를 좋아하지 않았다. 독서를 좋아하진 않았고 집에라고는 책이라고는 해봤자 기업의 교부전. 유명한 성직자들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 전부였다. 지루한 삶을 보냈다. 까지리나의 권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뭐 까지리나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약간은 그럴만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살짝이라도 설명을 해주지요. 까지리나가 원래 처음부터 그냥 아주 그냥 나쁜 여인이고 그냥 진짜 살짝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그냥 분별 못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냥 오로지 뭐 자기만 이렇게 했었던 사람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뭐 최소한의 이제 아니지 그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교부전이라고 하는 게 저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기억나나요? 어디에 나오던가? 교부전 뭐 이제 그 상속받을 아이가 읽고 있습니다. 교부전을. 그러니까 그때 성무 공입제라고 해가지고서는 12월 4일 페이지가 13이라고 하면은 10장 9장이었던가 10장이었던가 카치네달 르보프나가 페이저의 방에 들어갔을 때 페이저가 꼬맹이 어린아이지요. 문득 나타나가지고서는 얘가 상속인이야 라고 하면서는 모든 계획을 헝클어 버렸었던 아이는 다람쥐 털 외투를 입고 침대에 앉아 교부전을 읽고 있었다. 다람쥐 털 외투 부유층 상류층이 입던 아주 값비싼 이제 뭐 이 외투일 겁니다. 꼬마 아이가 저런 거 입을 정도 꼬마는 아이들은 몸이 쑥쑥 크잖아요. 근데 꼬마 아이에게까지 저런 외투를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아주 풍족한 집안이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교부전을 읽고 있었다. 뭘 읽고 있지? 피해자 소파에 앉으면서 까지는 르보프나가 물어보았다. 성자전 읽고 있어요, 아주머니. 재밌니? 네, 아주 재밌어요, 아주머니. 까치는 이바노프나는 손으로 턱을 베고 입술을 달싹거리는 회자를 바라보았다. 마치 악마들이 사슬을 끊고 나오듯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이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덮쳤다. 하나 물어볼게요. 아이는 다람쥐 털 외투를 입고 침대에 앉아 교부전을 읽고 있었다. 이 교부전은 앞에 나왔었다. 우리 까치리나를 보프나는 책 읽는 거 좋아하지 않았었다. 집에는 책이라고 해봤자 교부전밖에 없었다. 나왔었던 그 교부전. 뭘 읽고 집회자 소냐가 소파에 앉으면서 까치리나를 보프나가 물어보았다. 성자전을 읽고 있어요, 아주머니. 교부전 설명할 때 역주 나올 때 성인들의 전기록이라고 그렇게 하겠었지요. 큰 따옴표 들어가서 등장인물의 말입니다.
성자전을 읽고 있어요. 주머니. 여기서는 성자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러시아 원어에는 교부전이나 빠츠리크라고 한답니다. 프린트물이 있어요. 빠츠리크라고 하고 회자가 대답할 때 성자전, 즉 성인들의 전기를 모아놓은 모음집으로서 성자전을 유지라고 하는 이제 뭐고 러시아어를 씁니다. 재미있니? 네, 아주 재밌어요. 주머니. 왜 여기는 교부전이라 쓰고 왜 여기는 성자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무엇을 읽느냐가 중요한 만큼 어떻게 읽느냐도 역시 또한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약간의 뭐 이제 구체적인 근거 사례. 교부전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3인칭 소설입니다. 작가가 쓰는 거예요. 성인이 된 작가는 교부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10살 금방쯤 되는 아이는 교부전, 성자전 구별 못합니다. 그냥 이거는 서민들의 전기야. 서민들의 전기인데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내용도 간략하게 줄이고 어려운 말 같은 것들도 쉬운 말로 바꿔 쓰고 우리도 충분히 읽고 무슨 말이다 알 수 있게끔 이른바 에디팅된 어린이 독서용 성자전으로 새로 쓰여져 있구나. 뭐 그런 이제 텍스트일 테고 당연히 그 다음에 성자전, 교부전, 빠츠리크 이건 러시아에서도 외국어입니다. 그리스에서 들어오는 외국어. 성자전, 유지에라고 하는 말은 유지에, 살다. 이건 러시아어예요. 10살짜리 어린아이들은 빠츠리크라고 하는 외국어 규정보다 러시아어 규정을 써 유지에, 성자전 훨씬 더 이건 당연하게 해줘요. 그 위에 큰 따옴표, 즉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에는 요 단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작가는 쓸 때 이른바 소술자, 객관적인 3인칭 소술자의 시점에서는 객관적인 용어로 쓰고 등장인물에서 그 등장인물의 이제 지력, 시야에서는 이러한 표현, 이러한 세계 인식이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여겨질 때는 당연히 그에 맞는 어휘라는 것도 골라가지고서는 한마디로 훨씬 더 훨씬 더 현실답게 10살짜리쯤 되는 꼬마아이가 빠츠리크를 교부전을 읽고 있어요. 이건 좀 언캐니합니다. 이건 좀 기이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는 이제 그냥 고아이 때, 고높이 고아이 때는 저런 정도의 표현, 저런 정도의 뭐 세계인식이 지당하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니 이렇게 이제 톤다운 시켜가지고서는 달리 표현해서는 넣어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사옵나이까? 알겠나요? 무엇을 읽느냐가 중요한 만큼 어떻게 읽느냐. 즉 작가가 어떤 의도로서 어떻게 어떠한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작품을 구성하고 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씩 뭐 처음부터 당연히 잘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그냥 독서 감상문처럼 어디나 문화센터에서 그냥 50 넘으신 그냥 60 넘은 어르신들,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은 우리 힘들겠지만 우리 러시아 문학이라고는 한번 더 읽어볼까요? 러시아 문학 이런 작품들도 있답니다. 그러한 그냥 막연한 일반이 그냥 내용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서는 이제 나머지 부분도 요약 정리할게요. 아마 읽으면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살짝씩 이건 조금 이상한데 라고 충분히 생각될 수 있었음직한 부분. 까치르나 루포보다는 지금 바로 얼마 전 누군가 이야기할 때 참 연적한테 자신의 그런 비참한 마음을 의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 되게 서글펐었다라고 하는 슬픔을 토해냈던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듯 이제 비오나지요. 어리석고 연약한 자기 연적 비오나의 품에 꼭 안겼다. 쓰레기에게 버림받은 그들은 같은 처지인 셈이다. 그들이 같은 처지라니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간 피오나와 사랑의 드라마를 이루어낸 카트리나 르보프나가 뭐 나와 있지만 카트리나 르보프나라고 해서 이 르보프라고 하는 것을 레프라고 하는 사자라고 하는 보통 명사에서 온 말이지요. 레프 니콜라이비치 탈스토이라고 할 때 그 레프라고 하는 거. 그래서는 뭐 사자의 딸 카트리나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강렬한 캐릭터 요걸 붙인 사자 뭐 이런 너가 암사자 같은 그냥 모든 걸 다 포식해 버리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중에서 암사자, 실제로 사자는 사냥할 때 암사자가 사냥하잖아요. 수사자는 암사자가 사냥하면 가서 먹기만 먹지요. 뭐 그런 느낌하고도 얼핏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모든 이런까지 이제 까자가 다 하고 쓰리게이는 이제 뭐 혜택만 누리잖아요. 하지만 르보프나는 이제 아무것도 수치스러울 것이 없었다. 눈물을 다 쏟아낸 후 그녀는 돌처럼 무뎌졌고 나무와 같은 평정한 상태로 점호에 나갈 준비를 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대인과 함께 묶인 구교도인들도 17세기 할 때 구교도 뭐 아바쿰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었습니다. 타타르인들과 함께 족쇄가 치워진 폴란드인들도 나왔다. 뭐 하여튼 온갖 러시아 제국의 이러저러한 범죄자들 다 나왔다고 인종 상관없이 모두 빽빽하게 모였고 잠시 후 어찌어찌 열을 맞춰 출발했다. 여기서부터서는 서술 톤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풍경이다. 세상에서 찢겨져 나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그림자마저도 박탈당한 한 줌의 사람들이 차갑고 시커먼 진창 속에 빠져있다. 주위는 온통 무서울 정도로 추악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끝없는 진창, 회색빛 하늘, 입도 없이 축축 늘어진 벚나무, 사방으로 뻗은 덤불 속에 숨어있는 털이 곤두선 까마귀, 바람이 신음하듯 성난듯 울부짖듯 또 때로는 포효하듯 부르댔다. 처참한 광경을 더욱 처절하게 만들고 지옥같이 영혼을 잡아뜯는 성경 속 욥의 안에 충고가 올려 펴졌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이 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은 자, 욥의 안에 있지. 아주 원망스러운 저주. 이런 슬픈 상황에서도 죽음에 대한 생각, 위안을 얻지 못하고 경악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이보다 훨씬 더 추악한 것을 통해 이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초는, 복성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동물적인 단순함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그리고 감정들을 조롱한다. 이리하여 원래도 별로 부드럽지도 못한 민초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서서히 악독한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누구의 관점, 시점, 생각, 말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요거는 작가 레스코프 자기 자신이 작품 속으로 불쑥 들어와서는 마치 소설 쓰고 나서 작가 인터뷰할 때 니콜라이 세미노비치 씨, 당신은 맥베드 부인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까? 일단 저희들 읽기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어서는 사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고 당신의 진정한 이런 작품의 집필 의도가 무엇인지 저희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작품 바깥의 작가 인터뷰와 같은 곳에서 작가가 작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말을 작품 속에다가 쑥 집어넣어서 밀어넣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른바 약간은 난데없다 싶지만은 작품의 분명히 작가가 요거는 가짜 이야기야. 하지만은 그럴듯하게 오히려 진짜보다도 덜 리얼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 이야기. 그 안에 자기가 불쑥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생각을 밀어넣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좀 주체 못할 때 그냥 울컥하듯이 끼어들어오기도 합니다. 한 구절 이렇게 딱 끼어들어와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경우들은 다 그냥 빼려고 하지만은 이른바 작가의 커멘터리와 같은 느낌으로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작품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바.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게 된다기보다 순간 악해지더라. 카체리나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그리고 호송 당할 때 그 쓰레기 주변의 죄수들 놀리고, 뭐 뻔히 카체리나를 부분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 아는데 쓰레기가 와가지고서는 야, 저 멍석말이 한번 하자 해가지고서는 감방에 들어와가지고 여자 죄수 감방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카체리나를 부분에 둘둘둘 이불로 말아놓고 소리도 못 나가게 얼굴 뒤집어서 놓고서는 50대라고서는 쓰레기가 말하니까 옆에 따라왔어도 남자 죄수도 50대 때리잖아요. 정서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 짓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래 그 사람들 그렇게 처절하게 악마 같은 존재입니까? 악마화되어 가는 게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작가 코멘트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시 프린트물 돌아와서
수업은 다는 못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홀소매를 할 때 조금씩 남겨놓고서는 1번 상인계층 그 양면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상인계층이라고 하는 구베쥐스트고 구바츠 구비츠라고 하는 게 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구비츠 상인이라는 말이고 구비츠스트고 했을 때는 집합명사처럼 해서는 뭐 상인계층 상인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거는 잠깐 이제 뭐 약간 그런데 어쨌건 뭐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 상인이라고 하는 요 상인 계층이 17세기 때부터도 그랬었고 18세기 거쳐가고 19세기 특히 후반 러시아 사회에서 농노 해방 이후 어지러운 사회의 격변 그 틈에 요 상인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한 그룹들이 꽤 많이 생겨납니다. 대부분은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 본성을 200%, 300% 실현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 1%, 2%의 어쨌든 선량한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지는 않는 조금은 이탈적인 인간들, 이탈적인 상인들도 있었고 그 1%, 2%의 그래도 조금은 매우 인간적인 상인들에 의해 19세기 중후반 러시아 사회는 그래도 상당한 요 상인들, 즉 경제력의 바탕이 되는 국가가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무언가 공동체에 어찌됐건 일단은 이익을 이렇게 좀 함께 나누자라고 생각하는 상인들, 뭐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러시아 사회가 그래도 그냥 뭐 와장창 무너지진 않고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었던 뭐또 다른 이제 민간의 한 그런 이제 영역이 바로 요 상인 계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차라리 할게요. 그렇고 알렉산드로 오스트롭스키라고 하는 드라마 작가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뇌우 소나기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비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요 상인이라고 하는 특정 사회 계층의 오스트롭스키라고 하는 드라마 작가에 의해 19세기 중반 후반 오스트롭스키라는 이 사람이 거의 30년 넘게 드라마를 열심히 쓴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러시아 요 상인들이 아주 이 사람 작품에 많이들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많이들 반영이 되었어요. 그랬던 작품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뇌우라고 하는 1859년 작품이 있고 이 작품에 대해서 강하게 영감받다시피 해서는 쓰여진 게 바로 레스코프의 지금 우리 이번 시간 살펴보았었던 맥베드 부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롭스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오스트롭스키 이제 우리 오늘 맥베스 부인하고 다음 시간에 톨스토이 홀스토메르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최호프라고 하는 1890년대 새로운 드라마의 주역으로서 등장한 최호프가 불쑥 뜬금없이 뚝딱 천재처럼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스트롭스키와 같은 인물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19세기 초반에서 후반으로 연결되는 이 가운데 부분을 오스트롭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통째로서 아주 오랫동안 러시아 드라마라고 하는 드라마 쓰기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 오스트롭스키라는 사람이 강력한 허리 노릇 역할을 하면서 받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앞에 그리보이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의 슬픔 한편 외교관 아주 그냥 총명했을 때 외교관이 그냥 썼던 뭐 이제 아마추어였었지만은 이제 그리보이도프의 작품, 그 다음에 푸시킨의 희곡 작품들, 고고레의 검찰관 쓰여지고 난 다음에 드라마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는 드라마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19세기 말 끝머리쯤에 가서 취업이 불쑥 솟아나는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19세기 앞부분, 19세기 마지막 뒷부분 연결해주는 요 허리 역할로서 오스트롭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상인이라고 하는 요 사회 계층을 자신의 작품에 아주 그냥 열심히 적나라하게 반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진정 리얼 라이프 러시아의 리얼 라이프 아주 그냥 이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드라마 작품에서 상인이라고 하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다라고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맥베스 부인 해가지고서는 레스코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고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뭐 대략 뭐 이제 뭐 어디든 뭐 이런 정도로서는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첸스크연의 이제 맥베드 부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농촌과 소도시의 삶이 묻는다는 아주 토속적인 작품들도 함께 발표나, 그 다음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작품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뭐냐니까 러시아 장인, 그냥 뭐 19세기 후반 러시아 사람 생각하기에 가장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깜짝 놀라는 러시아의 장인인데, 러시아에서는 그냥 시골의 그냥 무지렁뱅이 한 대장장이 취급받아서는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는 뭐 그런 이제 그 한 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 대장장이가 이제 아주 솜씨 좋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는 작품 제목이 왼손잡이 랩슈아라고 합니다. 랩슈아라고 하는 레브이가 왼쪽이란 말이잖아요. 랩슈아가 영어에서 사우스포처럼 그냥 이제 왼손잡이를 콕 집어가지고서는 지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영국 왕이 러시아 tsar에게 선물을 보내옵니다. 무슨 선물을 보내온다? 강철로 이 머릿속에 있는 자그마한 그 곤충 이 벌레 한 마리를 강철로 만들어서는 보내와요.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몸통 그 강철로 만든 벼룩, 이 다리들이 다 제각각 움직이고 눈도 있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강철로 아주 조그마한 현미경 이제 돋보기로 들여봐야 보이겠다 싶은 그러한 이제 강철 벼룩을 만들어서 러시아 황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가 답례로 선물 하나 보내야 되는데 뭘 보내야 좋을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뭐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뚜울라라고 하는 지방에 아주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뭔가 영국 왕에게 보내는 답례품을 만들어 보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라고 하니까 사르가 뚜울라 지방에 있다는 그 왼손잡이 대장장이를 불렀어요. 영국 왕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에 대한 답례품이 필요하다. 짐이 영국 황제에게 왕에게 보내야 된다.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뚜울라 지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왼손잡이 대장장이가 예, 사르페아 맡겨만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뚝딱뚝딱 하더니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다 만들어 가져왔어요. 보니 그게 여전히 영국 왕이 보낸 그 강철 벼룩이에요. 그래서는 뭐야 똑같잖아. 뭐 만들었다며. 근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옵소서라고 해요. 자세히 살펴보니 어땠었던가요? 강철 벼룩의 다리에다가 돋보기로 들여다 봐야 될 정도로 작은 강철 벼룩의 다리에다가 그 다리에 하나에 발구 편자처럼 편자를 박고 하는 걸로 그냥 편자를 박는 게 아니라 편자를 진짜 말에다가 편자 박듯이 더 찌그마한 강철 못을 만들어서 강철 편자를 벼룩의 다리 하나에다 다 박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강철 못 대가리에다가 자기 서명을 또 하고 했었더라고요. 말 안 되지요. 거짓말이에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영국 왕에 보려니까 영국 왕에서는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저 무지렁뱅이 러시아 놈들이 이런 것도 할 줄 안단 말이냐. 이걸 도대체 러시아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 기술자를 우리 영국으로 초빙해서는 그 기술자에게 우리 영국의 기술자도 좀 배우도록 하라. 그래서는 그 러시아 땅의 기술자가 영국에 와서 영국 기술자들하고 잘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배에서 페트로부르크 다시 돌아가는 배에서 술 마시기 내기가 영국 선언하고서는 벌어집니다. 영국 선언은 이 러시아 기술자 누군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땅에 도착했는데 그냥 그 무식하게 그지없는 영국 뱃사람은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술이 떡이 되는 외국인을 급진하게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가지고서는 살려내고 나라의 보물이다 다름없다 싶은 이 러시아의 기술자는 저기 또 술 취한 러시아 주정뱅이가 또 한 명 더 널브러져 있구나. 저 시립병원으로 그냥 보내버려. 해서는 시립병원으로 보내서는 차가운 나무바닥에서 결국은 그 러시아 땅 뚫러의 기술자는 죽어갑니다. 그 내용. 근데 내용은 그렇게 우울하진 않아요. 되게 재미있어요. 코믹하고. 랩셔라고서는. 툴라가 톨스토이의 야스나의 폴리아나라고 하는 자신의 영재하고 제일 가까운 도시가 툴라라고 하는 곳이고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한 1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기차 타면 2시간 만에 갑니다. 툴라, 야스나의 폴리아나 묶어서 하루 정도 1박 2일에 다녀올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나중에 모스크바 가게 되면 꼭 가보시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레스코프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는 초기 지금 이제 우리 쓰고 있는 요 이제 일본 맥베드 부인의 초기 작품이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종교적인 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마구마구 좀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톨스토이하고 많이 가까워져요. 그래서는 사회 제도로서의 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즉 종대주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 가서 내가 믿어야만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 아니라 개인화된 아주 그냥 충실한 내면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그냥 아주 좀 가치를 두고서는 헌신했었다. 그것은 톨스토이하고 지금 성격적으로 매우 많이 가까워집니다. 나중에 사랑밖에 몰랐던 러시아 맥베드 부인 그제 비극해가지고 나오지요. 나머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키스하지요. 사과나무 아래 마치 에덴의 동산에서의 그 금단의 사과처럼 사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금지를 어기면서 추방당하잖아요. 아무리 선 넘으면 안 돼라고 그어줬던 선을 가지레나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그냥 보란 듯이 과감하게 훌쩍 뛰어넘어 버리죠.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은 파국을 맞이하잖아요. 그게 그 두 사람이 처음 밀회를 즐기고 그렇게 강렬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제 한마디로 원하고 탐했던 것이 바로 사과나무, 사과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사과나무 정원이었어요. 뭐 참고로 사과나무에 사과꽃 만발하면 진짜 보기 좋아요. 정말로. 까주샤 노래 제목이 제일 처음 어떻게 나와요? 라스피달리 야블로 있는 그루시 바블릴리 두마네 나들이 보이 되지요. 라스피달리 꽃이 활짝 피었다는 야블로니 야블리가 사과꽃이 이 그루시 백꽃 사과꽃 사과나무 배나무 사과꽃 벚꽃 이제 백꽃 활짝 피면은 오 되게 아름답다. 벚꽃 보다 이쁘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벚꽃의 하위 호환 대체제로서는 200% 기능하는 게 사과나무예요. 멋있습니다. 잘 됐고 가트리나의 죄라고 하는 거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트리나가 결국은 왜 그렇게 단죄 받는가? 어린 피해자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희생자를 죽입니다.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저지르는 진정한 죄는 노파를 죽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노파의 이복 여동생 리자베타 아무 죄 없는 그녀마저도 사건의 목격자라고 해서는 그녀 죄 없는 이른바 리자베타마저도 죽인 것. 그건 라스콜리니코프의 죄라고 도스토옙스키는 명백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추궁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요 두 사람은 까츠리나를 어찌되었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구속하고 속박했었고 우리 상인 우리 집안의 틀은 이러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낳아라 손녀 낳아라 후사를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사와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허용된다면 가축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종마장에 가가지고서는 새끼 잘 낳는 그냥 암말 씨 좋은 암말 받아 사와가지고서는 자기 집안 자손 널리 퍼뜨리는 그 목적으로서 젊고 생산력 있어 보이는 싱싱한 여자를 사온 게 시아버지와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가츠리나의 이 불행한 비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회자는 죄 없는 희생양을 죄 없는 희생을 죄의식 없이 초래했다라는 것. 그게 가츠리나가 저지르는 죄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츠리나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녀는 어쨌건 벌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곧 이제 패자를 죽이는 장면이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있니? 아까 우리 봤었던 성자전을 읽고 있어요. 제 수호성인이거든요. 수호성인 성자전을 읽는데 수호성인이 자신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10살 아이의 발행과는 아무 상관없이 친척 아주머니, 피 한 발 안 섞은 친척 아주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자기를 눌러 죽이잖아요. 그때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서는 막 창문을 두드렸잖아요. 집이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그게 마치 죄를 저지른 인간들의 심리에서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집이 무너질 듯 이제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서는 또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죄 없는 희생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 저건 가제르나의 명백한 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쯤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결혼했었던 그 아이는 낳지 못하잖아요. 그 집에서는. 그다음에 세르게이와의 사이에서 육체적으로서 이제는 아이를 낳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해서 까체리나는 아주 또 정신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아이라고 하는 개체 존재로서를 낳으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는 생겨나지 않아요. 아이가 생겨나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는 아이는 생겨나지만은 생겨난 아이에 대해서는 1도 사랑 관심 따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뭐라고 할까나 이런 생식성과 번식성, 사손, 결실에 대해서 한쪽은 없어야 될 것은 있지만은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이쪽은 또 그게 뒤집혀져 가지고서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메비우스의 빗처럼 꼬여 가지고서는 결합한다라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시간 다 됐네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60년대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저기 트레자콥스키 미술관, 그 다음에 70년대 보헤마 요거 니크라소프 잠깐 얼른 그냥 보고 그 다음에 홀스토메르라고 하는 톨스토이 80년대 이후의 톨스토이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스토메르도 아마 PDF 파일 작품 올려놓은 것 같아요. 홀스토메르는 조금 깁니다. 맥베스 부인보다 1년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니까 오늘부터서는 아마 천천히라도 읽기 시작해야 금요일까지는 작품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홀스토메르 재밌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래,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